안녕하세요. 담술북입니다. 원래 한 번에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음질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마이크로 녹음한 파일은 따로 업로드하였습니다. 더 좋은 음질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이라 그랬어. 7년 전 어느 아침 부엌 식탁에서 사과를 깎는데 곁에서 커피를 내리던 헌수가 러브허츠를 틀었다. 나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헌수가 드림용 주전자의 긴 주둥이를 허공에서 천천히 돌리며 호응했다. 아마 그럴 거야. 여러 버전이 있거든. 그래? 이건 뭔데? 나는 식탁 위 태블릿 PC를 흘깃거렸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버전, 킴 딜이랑 로버트 폴러드가 부른 거. 우리는 잠시 태블릿 PC 속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거실의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경청했다. 괜찮은데? 평소 내가 음악에 별 관심 없어 하는 걸 아는 헌수가 방긋 웃었다. 그래? 평소 자기 고통을 남한테 잘 표현 안 하는 사람이 부른 이별 노래 같아. 어른이네. 어른이지. 내가 접시에 사과를 옮겨 담는 사이 헌수도 두 개의 찻잔에 커피를 나눠 따랐다. 4년 전 우리가 동거를 시작한 기념으로 구입한 검은색 자기잔이었다. 동거 전의 연애도 이미 2년이나 해 당시 우리는 암묵적으로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가 사는 16평대 아파트의 전세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이기도 했다. 계약 종료일 6개월 전부터 헌수는 휴대전화로 틈틈이 20평대 집을 알아봤고 내게 선호하는 동네나 거주 형태를 묻곤 했다. 내가 두 손으로 잔의 온기를 느끼며 헌수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사이 헌수는 태블릿 PC 화면에 뜬 추천 영상 목록을 눈으로 훑었다. 여기 댓글들 보면 재밌어. 다들 하나같이 이 곡이 자기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진지하게 털어놓거든. 게다가 누군가는 감탄사로 꼭 욕을 하는데 러시아 욕, 미국 욕, 스페인 욕 다 있어. 왜 인간들은 아름다운 걸 보면 잠깐. 나는 갑자기 헌수 말을 끊었다. 왜? 방금 들었어? 뭘? 안녕이라 하잖아. 누가? 내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거실의 스피커를 가리키자 헌수도 멍하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네모난 잿빛 상자 안에서는 여전히 두 미국인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킴이랑 로버트가? 갑자기 한국말로? 헌수 눈에 담긴 의심과 놀림을 알아채고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이야. 분명 안녕이라 그랬어. 똑똑히 두 글자로. 방금 전 로버트가 내게 그런데 한국어로 안녕은 뭐라고 그래? 물었을 때 전날 헌수와의 대화가 떠오른 건 그 때문이었다. 나는 한국어로 안녕은 안녕이라고. 다만 우리말의 안녕에는 반갑다는 뜻과 잘 가라는 의미가 둘 다 담겨 있다. 고 했다. 그렇다고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막힘없이 말한 건 아니고 기초 영어 수강자답게 문법을 틀려가며 더듬더듬 답했다. 로버트는 30여 년간 초등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사람답게 내 말이 끝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 그러곤 거의 잿빛에 가까운 옅은 하늘색 눈을 반짝이며 정말? 하고 물었다. 그것 참 흥미롭다. 다른 한국 학생에게서 이미 들은 말일지 모르나 매회 촘촘하게 매겨지는 별점 때문인지 정말 처음 듣는 얘기라 그러는지 신기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면 너희는 그 두 안녕을 어떻게 구분해? 억양이나 발음이 달라? 아마 중국어나 베트남어 성조를 의식한 말인 듯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 외국어로 대화할 때면 늘 그러듯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말을 했다. 그냥 알아. 그런 뒤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대체로 그냥 알고
때론 끝까지 그 사실을 서로 모른 체하며 헤어진다는 말을 보태려다 말았다. 그러기에는 내 회화 실력이 부족해서였다. 대신 나는 훨씬 단순하고 투박한 말을 했다. 그냥 알 수 있어 우리는. 로버트가 내 눈을 가만 바라보다 모든 걸 이해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에게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곤 그 큰 눈으로 화면 속 슬라이드 교재를 훑다 자연스레 화제를 돌렸다. 그래서 우리 오늘 뭐 할 차례지? 레슨 7 맞나? 로버트는 캐나다 퀘벡에서 나고 자라 지금도 자기 고향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모두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내와는 사별했고 은퇴 후 단독주택에서 작은 개 2마리와 살고 있었다. 언젠가 수업 때 그중 한 마리를 번쩍 안아 내게 보여준 적도 있었다. 로버트는 에코스 안에서도 수업 평점이 높고 예약하기 어려운 교사였다. 그리고 그 점이 영어 초짜인 나를 그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도 내가 로버트의 프로필에서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한 건 그 이름 때문이었다. 비록 그 뒤에 이름까지 같지는 않지만 내가 아는 로버트와 같은 로버트라서 나는 일단 로버트를 즐겨 찾는 교사함에 저장해뒀다. 그러고 한동안 잊고 지냈다. 사실 에코스에서 내가 처음 만난 교사는 뉴욕에 사는 간호사 출신 할머니 샌드라였다. 그녀는 첫 수업 때 내가 엄청 긴장한 걸 알고 내게 억지로 말을 시키는 대신 자기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길어 마치 한 번 전화를 걸면 도통 말을 멈출 줄 몰랐던 생전의 내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그래도 나는 샌드라가 좋았다. 내게 늘 다정하고 관대하며 유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샌드라는 나와 말을 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상의 이유로 에코스를 떠났고 나는 다음 선생을 찾아 헤매야 했다. 에코스에는 다양한 국적의 세대, 계급의 여러 선생이 있었다. 대자연을 등진 채 멋지게 자기소개 영상을 찍은 디지털 노마드족부터 한철 바짝 벌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대학생, 부유한 은퇴 노인을 비롯해 감염병 시대의 실직자와 이주민 등 다양했다. 에코스는 교사로 등록할 때 진입장벽도 낮아 얼핏 보면 글로벌 인력시장, 디지털 벼룩시장 같은 인상을 풍겼다. 그 중에는 첫 만남부터 퉁명스럽고 권태로운 표정을 지은 젊은 여성도 있었는데 그녀는 내가 자기 말을 잘 못 알아듣고 헤매자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된다며 대화창을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예약 시간 종료로 대화가 중간에 중단되거나 화면이 멈춰버리는 일은 흔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내 두 번째 교사는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중년 여성 로지였다. 나이는 50대 초반이었고 흰 피부에 윤기 없는 금발을 갖고 있었다. 로즈는 자기소개 영상에 여러 책이나 장식품, 미술작품이 보이게 앵글을 맞춘 여느 중산층 교사와 달리 광택 도는 샴페인색 나일론 커튼으로 자기 등 뒤에 남루한 살림살이를 가렸다. 그러곤 크리스마스 때나 쓰는 알전구를 벽에 걸어두고 카메라 앞에 앉곤 했다. 수업 평점도 그리 높지 않고 교육자로서의 경험도 많지 않았지만 나 같은 초보자를 가르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어 보였다. 첫 수업 때 우리는 외국어 공부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에코스에서 자체 개발한 교재의 한 단원이었다. 로즈는 화면에 슬라이드 교재를 띄운 뒤 내게 공식 질문을 던졌다. 너는 외국어 공부를 즐기니? 나는 확신 없는 투로 답했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 로즈가 별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이다 어색하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네가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뭐야? 나는 고민하다 비교적 솔직하게 답했다. 언젠가 이곳을 떠나고 싶어서? 이렇다 할 기술도 자격증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품은 희망이었다. 나는 정작 가장 중요한 이유인 외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아직 내게 어떤 가능성과
기회가 남은 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 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엄마를 납볼 땅에 모시고 한 달이 되지 않았을 때였다. 헌수와 커피를 마시던 그날 아침, 이모 전화를 받고 곧장 고향에 내려갔다. 한때 조선업으로 번창했다 돈이 빠지고 인구가 줄며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해안 도시였다. 내 고향은 그 도시에서도 좀 더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읍소재지였다.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평화로운 어촌이 아니라 갈수록 버스 배차 간격이 벌어지고 골목에는 노래방과 모텔 등 유흥시설만 늘어 황량해져가는 동네였다. 처음에는 휴직 정도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엄마를 간병하고 2달이 지나지 않아 회사에 사표를 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수입이 불규칙한 탓에 그동안 주로 엄마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왔지만 그마저 대부분 병원비로 나가는 바람에 나중에는 고향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엄마 보험금을 그 빚을 갚는 데 사용해 지금 내 수중에 남아있는 돈은 거의 없었다. 고향집이 정리되는 대로 어디든 떠나려 했지만 대도시의 아파트도 줄줄이 미분양되는 상황에 지방 소도시의 낡은 주택을 보러 오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그렇다고 딱히 갈 데도 없어 나는 고향집에 발이 묶인 채 집이 팔리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장례식에 온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흘 내 빈소를 지키다 병원의 상복을 반납하며 서글픔과 후련함을 함께 느꼈다. 하지만 그런 스스로가 부끄럽지는 않았다. 나는 할 만큼 했다는 마음, 세상 누구도 내게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다는 반발심이 들었다. 동시에 누군가 내 손을 잡고 무언가 의미 있고 따뜻한 말을 해주길 바랬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엄마를 간병하는 동안 나 역시 인간관계며 경조사를 거의 챙기지 못한 탓이었다. 다만 지금도 기억나는 건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보낸 화환이었다. 플라스틱 꽃바구니 아래 길게 늘어진 흰 띠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 외에 어떤 정보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 나는 헌수가 보낸 거라 착각했다. 그러다 이모에게서 엄마와 이혼한 뒤 지금은 다른 가정을 꾸린 내 친부가 보냈을 거란 말을 들었다. 너 몰래 이모가 부고를 전했는데 아마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라고. 장례를 마치고 집에 머물며 구직 사이트를 들락거렸다. 경력이 단절된 40대 중반 여성을 찾는 곳은 많지 않았다. 있더라도 업계에서 소문이 안 좋거나 환경이 열악한 곳뿐이었다. 게다가 요즘 40대는 취직은커녕 퇴직을 권고받는 나이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 유품을 정리하다 장롱 속 나무 상자에 발을 찧어 수술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깁스를 푸는데 1달,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1년이 걸릴 거라고 했다. 그렇게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울적해하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이 나라를 떠나게 될 때를 대비해 말이라도 먼저 배워두자는 생각이 들었다. 다리를 다쳐 무슨 기술을 배우기도 어렵고 단기 아르바이트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니 당장 영어만이라도 시작해보자고. 생활에 대한 압박감이 턱 밑까지 차오르던 상황이었는데도 그랬다. 로즈와는 2개월가량 수업했다. 일주일에 2번, 1회에 30분짜리 과정이었다. 30분은 15분씩 나눠 써도 되고 한 번에 사용해도 무방했다. 우리는 특정 표현을 반복해 익히고 종종 사적인 대화도 나누며 기초 과정을 밟아갔다. 한 번은 집을 주제로 수업하던 중 로즈가 자신이 몇 해 전 뉴스에 나온 대형 허리케인의 피해자라 밝혔다. 이 집도 그때 정전돼 한참 애를 먹었다면서. 여행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도 로즈는 자신은 고향 밖을 나가본 적이 거의 없다면서 내게 다른 세계에 대해 해줄 말이 많지 않아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그런 로즈에게 깊은 계급적 친밀감을 느꼈다. 하지만 에코스 속 많은 관계가 그렇듯 로즈도 갑자기 수업을 취소하는 일이 잦아지더니 어느 날 말도 없이 수업을 관뒀다. 나는 다시 새 선생을 찾아야 했다.
그러다 즐겨 찾는 교사함에서 로버트를 발견했고 용기 내 수업을 신청했다. 그러곤 다른 교사와 겪은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나갔다. 안녕, 내 이름은 김은미, 에이미라고도 해. 둘 다 미자로 끝나지? 나는 한국인이고 45살이야. 형제나 자매는 없어. 나는 한국의 한 해안 도시에 살고 있고 내 직업은 그리고 어느 날 그 15분 혹은 30분짜리 수업이 그날 내가 타인과 나눈 유일한 대화란 걸 깨달았다. 쿠폰에 할인해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대략 30분에 16,000원짜리 대화였다. 세 번째 수업 때 나는 망설이다 로버트에게 사적인 질문을 했다. 혹시 당신 뒤에 있는 저 사람 누구인지 물어봐도 돼? 로버트의 등 뒤에는 오래돼 보이는 나무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고 그 안에는 깡마른 노인이 비스듬한 자세로 정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어딘가 왜곡되고 음울한 느낌을 주는 초상화였다. 로버트는 굳이 고개 돌려 그림을 확인하지 않고 모니터를 보며 답했다. 아, 우리 아버지야. 그래? 그러고 보니 당신과 좀 닮은 것 같다. 그래? 특히 눈이. 로버트가 묘한 미소를 지었다. 로버트의 나이는 60대 초반인 듯 했으나 실물은 50대 중반으로 보였다. 직업적 관습인지 로버트는 그날치 진도를 마치는 데 예민했고 항상 진지하게 수업했다. 그러면서도 눈빛에는 관대함이 가득해 나는 그에게 금방 친밀감을 느꼈다. 그러다 우리 사이가 보다 깊어진 계기가 있었다. 로버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다. 로버트는 많은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자신이 며칠간 아버지 옆에 있어야만 한다고 했다. 내가 공교육 과정에서 지겹게 배운 무엇 해야만 한다는 뜻의 have to가 들어간 문장을 통해서였다. 나한테만 보낸 쪽지도 아닌데 그냥 지나갈까? 고민하다 짧은 답장을 보냈다. 당신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당신을 보면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식과 평안을 빕니다. 일주일 뒤 에코스에서 다시 만난 로버트는 머뭇거리다 내게 감사를 표했다. 많은 이들의 위로와 이해 속에서 나는 아버지를 잘 보낼 수 있었어. 그리고 네 메시지는 내게 큰 힘을 줬어. 나는 뭐라 더 말을 못하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하나마나 한 말을 최대한 진심 어리게 하는 것도 어른의 화법일 텐데 누군가의 부고와 마주할 때마다 스스로가 가진 표현의 한계와 상투성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상투성이 뭐 어때서 세상에 산만큼 죽음만큼 상투적인 게 또 어디 있다고. 그 반복의 무게에 머리 숙이는 게 결국 예의 아니던가. 그런데 그날 로버트는 웬일인지 지나가듯 사적인 이야기를 내게 털어놨다. 참 이번에 돌아가신 분은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야. 그게 무슨 뜻인가 싶어 나는 잠시 눈을 깜빡였다. 내 친부는 아직 살아 계셔. 물론 어디 사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곤 화면 속 슬라이드 교재로 눈을 돌리며 노련하게 화제를 바꿨다. 그래서 우리 오늘 뭐 할 차례지? 레슨이 맞나? 하이 에이미. 수업에 들어오며 로버트는 오늘도 밝은 얼굴로 인사했었다. 하이 로버트. 나는 로버트의 호감을 못 본 척하며 관습적으로 대꾸했다. 하지만 의식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수업 전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립스틱을 바르는 일도 없었을 거다. 엄마를 돌보며 운동은커녕 화장도 잘 못한 탓에 요즘 들어 내 모습이 부쩍 늙고 초라해 보였다. 그것도 혼자 지낼 때는 잘 몰랐는데 카메라 앞에 설 일이 잦아지다 보니 신경이 쓰였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를 향해 활짝 열린 로버트의 동공을 보자 내 눈동자도 거기 호응하듯 크게 벌어졌다. 실은 며칠 전 나는 화면 속 로버트의 얼굴을 보고 작게 동요했다. 저 남자 날 감상하고 있어. 란 자각이 들어서였다. 로버트는 욕망을 드러내기보다 감추는 편에 속했는데도
그런 감정이 전해졌다. 동시에 오랜만이다라고 생각했다. 누군가의 눈동자에 담긴 호감과 호기심, 그리고 성적 긴장을 마주하는 것은, 그런데 그게 전혀 느끼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았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런가 스스로를 의심했다. 헌수와 헤어진 뒤 누군가와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진지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다. 나는 내 감정이 인간적인 호감인지, 성적 주체가 되는 기쁨인지, 성적 대상이 되는 설렘인지 헷갈렸다. 어쩌면 그 모든 게 섞인 총체적인 무엇일지 몰랐다. 감정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 사실 대상과 무관하게 외국어 수업에는 어느 정도 성애적인 측면이 있었다. 일말의 더듬거림과 망설임, 지연과 기쁨, 찰나의 교감, 수치심과 답답함, 긴장과 해소, 갑자기 터져나오는 웃음, 실수와 용서 등이 그랬다. 나는 애써 태어남을 가장했다. 응, 나 잘 지냈어. 당신은? 나도. 간단한 안부를 주고받은 뒤 우리는 몇 마디 대화를 더 이어나갔다. 이를테면, 그런데 한국어로 안녕은 뭐라 그래? 같은 말과 몇몇 감상을. 얼마 뒤 로버트는 그 큰 눈으로 화면 속 슬라이드 교재를 훑다 자연스레 화제를 돌렸다. 그래서 우리 오늘 뭐 할 차례지? 레슨 7 맞나? 로버트는 얼마간 공적인 목소리로 오늘 수업 주제를 소리내 읽었다. 레슨 7 음식 이야기. 이윽고 노트북 화면 위로 오늘 익혀야 할 핵심 내용이 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너의 소울푸드는 뭐야? 너는 다른 문화권 음식을 시도하는 걸 즐기니? 등이었다. 나는 질문 속 표현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며 입에 익혔다. 나는 다른 나라 음식을 시도하는 걸 좋아해. 사실 예전에는 좀 조심스러웠어. 그런데 점점 모험을 즐기게 됐어. 로버트가 가볍게 추임새를 넣었다. 그거 좋네. 그렇게 시작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별 생각 없이 대꾸해놓고 방금 전 문장이 혹 어떤 유혹처럼 들리면 어쩌나 걱정했다. 내가 로버트의 시선을 의식해 생긴 긴장이었다. 에코스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와 유대가 쌓이는 경우는 흔했다. 나 또한 샌드라나 로즈와 겪은 일이었다. 그런데 상대가 로버트로 바뀌자 그 공기가 좀 달라졌다. 어쩌면 온갖 풍부한 감정이 담긴 인간의 눈을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몰랐다. 뇌를 다쳐 일상적인 의사표현이 어려웠던 내 어머니도 얼마간 나와 눈으로 소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미안함과 고마움보다 의심과 비난이 자주 아른거렸다. 음식. 그래, 엄마는 자기 음식을 제일 좋아했지. 다른 사람 칭찬은 잘 안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엄마는 누굴 만나든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는 데 가장 큰 관심을 쏟았다. 더불어 그걸 위해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배역을 떠넘기는 데 능숙했다. 심지어 그게 딸이라 해도. 언젠가 헌수와의 식사 자리에서도 엄마는 거의 재난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다. 자기 딴에는 조실부모한 사람을 위로하려 한 말이었겠지만 늘 그렇듯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다. 자신이 남보다 낫다는 감각에 몰두하는 거였다. 그럼에도 마지막에 두 눈으로 내게 가장 많이 보낸 메시지는 미안해도 고마워도 아닌 두려워였지. 에이미, 내 말 잘 들려? 어? 어. 네가 가장 좋아하는 명절 음식은 뭐야? 나는 정신을 차리고 머릿속으로 시제와 관사, 문장 형태를 더듬거렸다. 나는 그 동짓날 먹는 붉은 콩 수프를 좋아해.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야. 우리 조상들은 붉은색이 나쁜 유령을 쫓아낸다고 믿었대. 사실 나는 팥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대화의 흥미와 구조를 만들어내기에 설이나 추석보다는 동지가 나을 듯해 꺼낸 얘기였다. 유령이 나오는 이야기는 다들 흥미진진해하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번역 중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상실과 누락을 실감했다. 모두가 감수하는 손실이었다. 하지만 유령과 귀신은 얼마나 다른지, 붉은 콩 수프와
팥죽 사이의 거리는 또 얼마나 먼지. 물론 외국어로 말할 때 장점도 있었다. 체지방을 줄인 담백한 몸처럼 한정된 어휘가 만드는 문장만의 매력이 있었으니까. 그 간극에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고 말이다. 그러고 보니 로즈와의 수업 때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 TV쇼를 주제로 한 수업에서 생긴 일이었다. 로즈가 슬라이드 교재를 넘기며 내게 가장 좋아하는 TV쇼가 뭐야? 물었다. 나는 한국의 몇몇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을 예로 들려다 말이 길어질 듯해 그냥 데이팅 프로그램이라 밝혔다. 그러자 그때까지 교사로서의 위험을 지켜온 로즈가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듯 내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곤 자기 주위에도 애청자가 많다며 미국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소개해줬다. 며칠 뒤 나는 밥을 먹다 로즈가 예로 든 그 짝짓기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가 어떤 단어에 대해 전혀 다른 합의를 했음을 깨달았다. 일단 방송 수위부터 그랬다. 로즈가 말한 쇼에는 처음부터 가슴이 엄청나게 큰 여성이 비키니 차림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제작진이 남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공감 능력, 유머, 야망이에요. 나는 나쁘지 않은 대답이네 하고 국을 떴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거시기가 정말 중요해지죠. 나는 그만 숟가락을 식탁에 떨어뜨릴 뻔했다. 결과적으로 내가 로즈에게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좋아한다고 고백한 거나 다름없었다. 나는 서둘러 로즈를 만나 변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 수업까지 무려 나흘이나 기다려야 했다. 로즈는 하루 종일 분 단위로 촘촘히 예약되어 있는 수업을 소화하느라 나와의 대화 따윈 까맣게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그랬다. 실제로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우리 대화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대신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게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다음 단원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그때 만일 내게 시간과 언어가 허락됐다면 로즈와 진짜 나누고픈 이야기는 따로 있었다. 그 짝짓기 프로그램에 어느 코스타리카 출신 여성이 등장하며 시작되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육감적이고 아름답되 어딘가 기품이 느껴지지 않는 여성이었고 미국 어느 소도시에서 카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와 달빛 아래 마주 앉은 브라질 출신 남성 또한 그랬다. 그는 근육질 몸에 잘생긴 얼굴, 어색한 영어 발음을 가진 정비공이었다. 그런데 그날 코스타리카 여성이 브라질 남성에게 나도 포르투갈어 좀 할 줄 알아 라고 말하자 남자의 눈이 새삼 깊어졌다. 섹스와 육체의 향연장에 문득 진지한 공기가 맴도는 순간이었다. 어쩌면 그 짧은 순간 오직 두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중미와 남미의 역사, 이주와 노동, 모어와 영어, 소외와 공감 등이 엉기며 파동을 만들어냈기 때문인지 몰랐다. 정말이지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내가 로즈에게 한 말은 고작 이랬다. Actually, I don't like dating programs. 사실 나는 짝짓기 프로그램을 좋아하지 않아. 어디 보자. 다음은 20곡의 놀이네. 로버트가 눈을 반짝였다. 특히 기초 과정은 매회 똑같은 교재를 사용할 텐데 이런 놀이만은 여전히 즐거운 듯했다. 로버트가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내게 게임 규칙을 자세히 알려줬다. 그렇다고 나를 진짜 아이로 대하지는 않았는데 그 또한 마음에 들었다. 어떤 교사들은 타국 학생들을 아이 취급하며 때로 영원히 성장하지 않기를 바랐으니까. 아무튼 로버트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랬다. 대상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낸 설명만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히기. 평소처럼 이번에도 나는 로버트가 하는 말 중 일부는 알아듣고 또 나머지는 그러지 못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다. 로버트도 어느 정도 내 수준을 파악해 앞에선 비교적 쉬운 단어로 얘기했다. 준비됐어? 로버트가 장난기 어린 눈으로 잠시 뜸을 들였다. 나는 과일이고 대체로 붉어. 나도 로버트의 기운에 맞춰 밝게 응했다. 너는 딸기야? 아니. 로버트가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넌 뭐야? 나는 많은 경우 붉지만 파랗기도 노랗기도 해.
나는 허공을 응시한 채 두 눈을 깜빡였다. 복숭아? 아니, 그럼 너는 뭐야? 나는 사탕이나 잼, 파이의 장식이 될 수 있어. 체리? 로버트가 웃으며 고개를 저은 뒤 말했다. 아, 이건 너무 결정적인데 나는 휴대전화, 상표로도 유명해. 사과! 맞았어. 우리는 나머지 7강 과정을 이어갔다. 자국의 전통 요리법을 설명한다든가, 몸이 아플 때 생각나는 음식,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 등을 얘기하는 시기였다. 로버트는 여느 때처럼 능숙하게 그 사이사이 즉흥적인 질문을 섞었다. 거긴 지금 점심이야? 응, 곧 점심이야. 너 밥 먹었어? 아직. 그럼 오늘 수업 끝나고 뭐 먹을 거야? 나는 왠지 틀에 박힌 답을 하고 싶지 않아 불량함을 가장했다. 나 맥주 마실 거야. 오늘 이 수업을 잘 마쳤으니까 스스로에게 상을 주려고. 그러자 로버트가 재밌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곤 곧 놀랄 만한 행동을 하나 했는데 카메라 밖으로 손을 뻗어 숨겨둔 와인잔을 꺼내들더니 내게 치얼스라 한 거였다. 그래서 나도 엉겹결에 치얼스라 대꾸했다. 우리는 같이 웃었다. 로버트의 돌발 행동을 보자 나도 용기가 났다. 로버트? 응? 사실 오늘 내게 할 말이 있어. 로버트가 의아함과 불안, 호감이 섞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걱정 마. 그렇게 무거운 주제는 아니야. 그래? 응, 있지. 오늘 이게 우리의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아. 에코스에서 이별만큼 흔한 게 없는데 로버트의 얼굴에 살짝 서운함이 비쳤다. 그리고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로버트가 애써 쾌활함을 유지했다. 네 말대로 그렇게 무거운 주제는 아니네. 그렇지만 슬픈 주제인걸. 나는 최대한 의젓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말인데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수업 말고 그냥 대화하는 게 어때? 로버트가 화면 상단의 시계를 확인했다. 우리에게는 아직 15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다. 어디 보자. 너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나는 괜히 능청을 떨었다. 솔직한 얘기? 로버트가 고개를 갸웃했다. 이를테면? 이를테면 내가 실제로는 교사가 아니라는 거? 로버트의 얼굴에 살짝 당혹이 스쳤다. 불과 며칠 전 직업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 내가 한국 중등 교사로서의 어려움을 풀어놓은 적이 있어서였다. 심지어 나는 농담조로 학교 행정실장 흉도 봤다. 모두 전직 중학교 교사인 어머니의 삶을 빌려 꾸며낸 말이었다. 침묵이 더 길어지면 어색하겠다 싶었는지 로버트가 바로 말을 이었다. 그럼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해? 나는 차분하게 응했다. 나는 지금 아무 일도 안 해. 전에는 그냥 회사원이었어. 어떤 회사? 광고회사. 로버트가 몸에 밴 추임새를 넣었다. 아, 그거 참 멋지다. 나는 예의 바른 미소로 답했다. 다 옛날 얘기인걸. 일부러 속이려 한 건 아닌데 미안해. 로버트가 허공에 손사래를 쳤다.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나도 하나 말해줄까? 내 무안함을 덜어주려는지 로버트가 화면 아래로 팔을 뻗었다. 그러곤 아까 그 와인잔을 다시 꺼내 높이 들었다. 나는 이걸 매일 마셔. 나는 좀 놀랐지만 별거 아닌 듯 반응했다. 프랑스인처럼? 로버트가 받아쳤다. 아니, 러시아인처럼. 로버트의 잔 안에서 검붉은 액체가 위태롭게 출렁였다. 언제부터? 은퇴하고부터. 나는 조심스레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얼마나? 로버트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많이? 나는 침착하게 응했다. 당신은 옷도 잘 입고 늘 괜찮아 보였는데. 로버트가 다시 부드럽게 웃었다. 그가 좀 더 젊었더라면 내가 반했을 미소였다. 우리 다 그렇지. 그렇게 보이지. 나는 앞서 로버트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줬다. 그래, 우리에게는 상황이 있으니까. 로버트가 가만 내 눈을 바라봤다. 하나 더 말해줄까?
나는 뭐라 대꾸하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 내가 정중하고 사려 깊은 조의를 표해준 그 남자 말이야. 음,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 모든 어른이 좋은 부모는 아니라는 거. 특별한 뉴스는 아니지.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런데 내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봤나 봐. 왜 그런 거 있잖아. 누군가의 부고로 시작되는 이야기, 혹은 끝나는 이야기. 그로 인해 남은 이들이 고인을 또 인생을 전과 달리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 말이야. 마치 도미도미도미 오직 두 음으로만 구성된 구급차 소리가 어느 날 의미 있는 선율로 바뀌듯이. 로버트, 미안해. 나 지금 네 말 잘 못 알아들었어. 조금만 천천히 말해줄래? 나는 로버트가 혹 취한 건 아닐까 걱정했다. 그의 낯빛은 말짱했다. 어쩌면 커피로 각성하듯 로버트는 술을 마셔야만 정신이 맑아지는 사람인지 몰랐다. 그 점이야말로 중독의 특징이지만 로버트가 대화창에 방금 전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나는 재빨리 그 문장을 눈으로 쫓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번역 기능을 켜 한국어로 바꿨다. 이해했어? 음. 사실 그래서 내게도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순간 나도 라고 답할 뻔한 걸 겨우 참았다. 큰 교훈 없는 상실. 삶은 그런 것의 연속이라고. 그걸 아는 사람을 만나 정말 반갑다는 말을 하려다 말았다. 아무튼 별거 없었어. 우리 아버지 부고 아내는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는 거 전혀 몰랐던 사실도 아닌데 이미 알고 있던 걸 한 번 더 확인한 것 뿐인데 그런데도 이 허전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걸로도 뭔가 배우는 게 인생일까? 하긴 뭘 꼭 배우지 않아도 어때? 로버트가 정신을 차리려는 듯 새삼 긴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 너무 내 이야기만 했네. 너는 어때? 너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 나는 무슨 말이 하고 싶지? 로버트의 말을 듣자 헌수와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러브워치를 듣던 그날이 다시 떠올랐다. 당시 나는 스피커에서 분명 안녕이란 말이 나왔다고 우기며 아무래도 저 가수가 곡 안에 일부러 한국어를 집어넣은 것 같다고 했다. 중세 화가들이 그림에 서명을 새겨넣은 것처럼 영어 가사 안에 슬며시 안녕이란 말을 심어놓는 듯하다고. 아마 그런 식으로 자기 뿌리에 대한 애정과 흔적을 드러낸 게 아닐까 덧붙였다. 헌수는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뿌리니 흔적이니 하는 게 대체 어느 맥락에서 나온 건지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다 얼마간 대화를 나누고 나서야 나는 내가 킴디를 재미교포 3세쯤으로 오해했음을 깨달았다. 이름도 킴인데다 화면 속 그녀가 거의 흑발에 가까운 갈색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어서였다. 헌수는 킴딜의 킴은 경주 김씨, 김의 김씨 할 때 그 김이 아니라 킴벌리의 킴이라고 정정해줬다. 그래? 나는 놀란 투로 물었다. 헌수가 뒤로 가기 단추를 눌러 러버워치를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다. 그러곤 내가 말한 문제의 그 대목을 찾으려 모든 부분을 주의 깊게 들었다. 하지만 곡 중간에 이르러 그만 허탈하게 웃고 말았다. 암영이네. 안녕이 아니라. 응? 여기 이 부분 암영, I know 하는데 헌수가 이동 단추를 눌러 그 부분을 다시 들려줬다. 여기. 나는 두 눈을 끔뻑이다 이내 깨닫고 창피한 표정을 지었다. 헌수는 뿌듯한 듯 살짝 우쭐거리는 투로 뒤에 이어지는 가사를 하나하나 부드럽게 해석해줬다. 영상에 자막을 입히듯 원곡 위에 한국어를 씌웠다. 일부러 반박자 늦게 내가 두 언어 모두를 음미할 수 있도록 과거 누군가를 유혹할 때 같은 방법을 쓴 적이 있다는 농담 따위를 하면서 I am young, I know. 나는 어려, 알아. 나는 심각한 얼굴로
세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But even so, I know a thing or two. 그렇더라도 한두 가지는 알아. I learned from you. I really learned a lot. Really learned a lot. 너한테 배웠어. 정말 많이 배웠어. 순간 헌수가 팝송 가사를 해석한다기보다 두 사람의 목소리에 음을 얹어 함께 노래하는 것처럼 들렸다. 저들과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언어로. 그렇지만 결국 똑같은 끝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이. 잠시 후 노래가 끝나자 헌수는 왠지 가지 말라는 청보다 보고 싶다는 말을 너한테 배웠어. 정말 많이 배웠어. 라는 가사가 더 슬프게 다가온다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것 같다며. 삶은 대체로 진부하지만 그 진부함에 어쩔 수 없음, 그 빤함, 그 통속, 그 속수무책까지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인생의 어두운 시기에 생각나는 건 결국 그 어떤 세련도 첨단도 아닌 그런 말들인 듯하다고 했다. 쉽고 오래된 말, 다 안다 여긴 말, 그래서 자주 무시하고 실증 냈던 말들이 몸에 붙는 것 같다고. 아직 인생을 얘기하기엔 좀 젊다 싶은 3살 연하 애인에게 나는 장난스레 물었다. 너는 그걸 누구한테 배웠어? 헌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농담하듯 받아쳤다. 어린 시절 가난에게?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간병한 헌수의 청소년기를 떠올렸다. 병원 복도에서 문제집을 풀고 조퇴와 결석이 잦으며 친구들의 수학 여행담을 못 들은 척하려 책상에 엎드린 한 소년을. 혹은 몇 번의 시련으로부터. 헌수는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어머니와 함께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돌봤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뒤 어머니마저 폐암 진단을 받은 바람에 5년간 또 어머니를 간호해야 했다. 대학 시절을 포함해 거의 10년가량을 가족 간호로 보냈지만 대학 졸업 즈음 어머니가 떠나고 졸지에 고아가 돼 병역을 면제받았다. 언젠가 침대에서 헌수는 그 10년 중 2년 정도는 엄마가 나 빼준 거라 생각해 라며 우스갯소리를 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헌수가 그런 농담을 하기까지 혼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짐작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헌수와 헤어지고 6인용 병실 보호자용 침대에 혼자 덩그러니 누워있을 때면 더러 헌수와 함께 러브어치를 듣던 아침 풍경이 떠오르곤 했다. 휴대전화 화면에 뜬 이모 이름을 보고 불길한 표정을 짓던 내 모습과 그런 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던 헌수 얼굴도. 그때만 해도 그게 우리 관계의 파열음이 될 줄 몰랐는데 이제와 헌수 말을 빌리자면 그런 일은 그냥 일어난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저 내 차례가 된 것뿐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 앞에서 매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을까? 마치 살면서 이별이라고는 전혀 겪어본 적 없는 사람들처럼. 안녕, 그래, 세상 많은 안녕. 병실에서 혹은 쇠락한 고향 골목에서 홀로 어둠과 마주하며 나는 종종 그 노래를 흥얼거렸다. 이미 많은 걸 잃었다 여겼는데 여전히 잃을 게 남은 삶 속에서 자꾸 잃는 과정에서 물수건으로 엄마 뒤를 닦고 엄마 눈을 본 뒤 몇 번이고 도망치고 싶었던 때, 그러나 그럴 수 없었던 때, 그러지 못했으나 거의 그럴 뻔했던 때를 떠올렸다. 어려서부터 가족 간병을 경험한 헌수는 어쩌면 그게 뭔지 너무 잘 알아서 그걸 다시 겪을 엄두가 안 나서 나를 떠난 걸까? 아니, 엄밀히 말하면 내 쪽에서 먼저 정중하게 도망친 거였지. 물론 칼 같은 이별은 아니었고 그 뒤 몇 번의 재회, 몇 번의 잠자리가 있었다. 그리고 누구도 먼저 안녕이란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는 못 볼 사이가 됐다는 걸 알았다. 그 밤 어둠 속에서 나는 헌수에게 물었다. 헌수야, 응? 좋은 분들이었어?
누가? 너희 부모님. 현수는 잠시 침묵하다 대꾸했다. 다행이다. 나는 늘 부러웠거든. 자기 부모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현수는 내 말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땐 미처 몰랐지만 아마 헌수 마음속에서는 하고 싶은 말과 해선 안 되는 말, 할 수 없는 말 등이 뒤엉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건 좋은 부모나 그렇지 않은 부모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일지 몰랐다. 마치 내가 나의 삶에 계속 놀라게 되면서부터 다른 사람 삶도 잘 판단 않게 된 것처럼. 당연한 얘기지만 긴 시간 엄마 옆에 머물며 내가 가장 그리워한 사람은 헌수였다. 나와 결혼할 뻔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와 같은 고독을 겪은 사람이라 그랬다. 헌수와 헤어지고 2년 뒤 엄마 병실에서 쪽잠을 자는데 만취한 헌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보호자용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전화를 들고 슬며시 병원 복도로 나갔다. 그러곤 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조용히 대화에 집중했다. 헌수는 내게 두서없는 말을 늘어놓다 엉뚱하게도 우리가 러브워치를 들은 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만약 지금 너를 다시 만난다면 너가 틀렸다고. 이건 안녕이 아니라 암영이라고 고쳐주는 대신 그래, 가만 들어보니 그렇게도 들리는 것 같다고. 콘크리트 보드에 핀 민들레 마냥 팝송 안에 작게 박힌 한국어. 단순하고 오래된 안녕이란 말이 참 예쁘고 서글프다 해줄 텐데 라며 작게 훌쩍였다. 그러곤 그런 스스로가 창피했는지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날 통화가 끝난 뒤에도 병실 복도에 한참 서 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이제 나는 헌수도 없고 엄마도 없고 다음 단계를 꿈꾸던 젊은 나도 없는 이 방에서 너한테 배웠어. 정말 많이 배웠어란 가사의 노래를 듣는다. 보다 정확히는 네가 아니라 너의 부재로부터 무언가를 배웠다고. 그런데 여전히 그게 뭔지 모르겠어서 지금은 그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내 쪽에서 먼저 원곡 위에 안녕이란 한국어를 덮치워 부른다고. 우리 삶에는 그렇게 틀린 방식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고 아마 나는 그걸 내게서 배운 것 같다고. 나는 로버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실력도 안 될 뿐더러 지금 내 마음을 어색하게 번역했을 때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누락과 손실이 하찮은 세부 하나하나가 내 감정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으로 느껴질 것 같아서였다. 기쁨이라면 상관없었다. 하지만 슬픔은 달랐다. 고통만큼은 내 슬픔의 언어, 감정의 뿌리, 모국어로 말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모국어로 말한들 과연 그게 온전히 전해질까? 그래서 이번에도 나는 고작 이렇게 말했다. 로버트, 응? 우리말의 안녕에는 반갑다는 뜻과 잘 가라는 뜻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어. 어떤? 평안하시냐 혹은 평안하시라는 뜻. 그렇구나. 로버트의 순수하게 활짝 벌어진 동공을 보자 내가 생각보다 이 이별을 무척 아쉬워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한 시절 누군가와 정기적인 대화를 나눴다 해서 긴장과 웃음, 안부를 나눴다 해서 헤어짐이 이렇게 서운할 줄은 몰랐다. 이상하지. 직장에서는 그 모든 게 지겨웠는데 사회적 감각의 스위치를 꺼두고만 싶었는데 고향에서 엄마와 나 오직 두 사람만의 관계로 세계가 쪼그라들자 그 많은 언어가 그리워졌다. 실수하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반문하고 더럽혀 안 나게 유혹하고 티나게 매혹하고 긍정하고 의심하고 호응하는 사회적 몸짓이. 그래서 그 일부를 한동안 내게 준 로버트가 필요 이상으로 소중하고 친밀하게 다가왔는지 몰랐다. 할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한 번쯤 캐나다에 직접 가보고 싶을 정도로. 로버트, 응? 나는 로버트에게 오늘 꼭 하려던 말을 했다. 안녕. 그러자 저쪽에서 온화하게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났다. 에이미? 응? 나는 로버트의 말을 기다리며 눈을 크게 떴다. 그가 뭐라고 할지 알 것 같으면서도 그게 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평안해지기라도 할 것처럼. 그런데 로버트의 입이 벌어지는 순간 마치 정전이라도 된 양 에코스 화면이 자동으로 꺼졌다. 나는 잔액 부족과 시간 종료 문구 같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지지직 소음을 내며 꺼진 구식 무전기처럼 혹은 깨진 픽셀 파일처럼 기이한 인상으로 정지된 로버트의 얼굴을, 상대에게 무슨 말을 하려다 결국 못한 누군가의 입술을. 그래서 나는 오래전 들은 팝송의 한국어로 새 가사를 더 씌우듯 내가 듣지 못한 말을 스스로 중얼거렸다. 몇 해 전 헌수가 끄덕여준 대로 안녕이라고, 부디 평안하라고.